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하는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형제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권에 대해서 이제 보았는데, 오늘은 뭐 생명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생명의 또 다른 측면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권리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왜 안락사가 이제 이 죽음에 관한 권리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가? 일단 이제 개념을 정의를 해보면 몇 가지 그 중요한 개념 징표들이 있는데, 불치의 질병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명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생명권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죽음을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죽음에 관한 권리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 치료라든지 투약 등을 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게 이제 소극적 안락사이고,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안락사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이제 적극적 안락사는 일단 구분이 돼야 되는 개념이고, 대체적으로 안락사 논의에서는 소극적 안락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도덕적인, 근데 지금 법적인 이제 판단이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하고, 이게 이제 평가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소극적 안락사나 적극적 안락사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학기 초 되면 여러분들 그 죽도록 술을 마시죠. 그래서 막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 뭐 가을에는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겨울에, 예를 들어 겨울에 제가 술을 먹고 저렇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은 쟤를 그냥 두고 가면 죽을 것 같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거 하고, 쟤는 어차피 죽을 애야. 그래서 인도에 있는 애를 차도로 밀어낸다라든지, 그 행위는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과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같으냐 다르냐를 보통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는 그래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안락사 중에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 안락사, 이제 간접적 안락사는 안락사에 이르게 하는 이제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직접적 안락사라면, 간접적 안락사는 이제 다른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락사에 이르게 되는 그런 거죠. 뭐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취약을 많이 투여를 했는데 그 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죽게 된다. 이건 이제 간접적 안락사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간접적 안락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락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인 것은 본인이 그 환자가 원해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자발적인 거라면, 비자발적인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애매한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죠. 대체적으로 안락사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본인이 안락사에 대한 어떤 의사 표현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본인이 안락사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 과연 이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비자발적 안락사의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 그게 이제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이 주로 이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을 때 가족이나 친지의 그런 동의로 의해서도 안락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비자발적 안락사의 또 다른 예가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락사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죠. 사람의 생명을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생명권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 본인이 원하는 죽음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죽음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죽음의 경우에는 이제 생명권이 조금 더 멀어지게 되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죽음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죽음의 경우에는 이제 생명권의 또 다른 측면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의 생명을 이제 박탈하는 그런 행위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국가가 이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 이제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생명권하고도 안락사는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하는 거죠. 죽을 권리. 그러니까 생명권은 살 권리라고 한다면, 이 안락사에 있어서는 죽을 권리인데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하는 이제 수식어가 붙죠. 그것은 바로 이제 아까 우리가 개념에서 봤듯이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인간답게 죽어가는 과정을 겪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나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존엄에 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 존엄에 반하는 그런 의료 장치들을 또는 의료 행위들을 중단시킴으로써 내가 인간답게, 그러니까 인간답게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존엄이라고 했기 때문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런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관한 이제 선택의 권리, 이제 이런 권리가 논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안락사이죠. 그래서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이제 반대하는 논거들이 있는데, 찬성하는 논거는 결정적으로 지금 말한 이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인권의 핵심은 존엄이고, 이 존엄의 또 다른 핵심은 결국 이제 자유 내지는 자율 내지는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결국은 인간이 존엄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타인이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타인이나 국가가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죽음의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의 아주 이제 핵심적인 논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안락사에 처한 환자들이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주관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이 이렇게 뭐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의 그 본인만이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결국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락사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 환자들이 겪는 이런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경제적 비용과 부담, 이것이 이제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비용을 가족이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결국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락사를 이제 찬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족들의 이제 동의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허용될 수 있다는 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부담, 경제적 부담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이제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의료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불치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개념 자체가 치료될 수 없는 건데 단지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인력을 치료될 수 있는 어떤 질병에 투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 의료 이 인력과 재정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안락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질적으로 이제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붙여도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 살아있는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 주로 이제 뭐 종교계 쪽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이제 절대적인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어떤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이런 이제 논거도 반대하는 논거로 자주 이제 등장이 되는데, 역시 이제 종교계에서 많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죠. 다만 이제 종교에 따라서는 안락사 중에서 이제 소극적 안락사, 그러니까 이런 치료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종교마다 조금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 쪽에서는 생명의 절대성을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락사를 반대하거나 아주 극도로 이제 제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생명은 절대적이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그 논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기본 원칙은 본인이 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결국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결정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극도의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내린 결정이니까, 우리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극도의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리적인지 여부를 우리가 이제 의심해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용에 대해서 결국 이제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때 결국 가족들이 부담을 하니까 그 사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될 가족들을 생각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극도의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의료적인 기술들이 발전을 해 왔고 또 최근에 이제 호스피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어가기 전에 그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와 같은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도 제한적이고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런 그 도움들이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또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 안락사에 이제 찬성하는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과 그것을 또 재반박하는 입장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치병이 현재 수준에서 치료 불가능한 것이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결국은 더 이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또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안락사는 그러니까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거기다 이제 뭐 요건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단지 불치의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에 임박한 뭐 이런 이제 조건을 붙인다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붙여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 안락사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안락사를 한번 이제 허용하게 되면 이제 이 미끄러운 경사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안락사를 한번 허용하게 되면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적극적 안락사도 포함이 되고 뭐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아니라 아주 먼 환자까지도 이제 안락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경제적 가치만을 가지고 뭐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애초에 안락사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라고 하는 거죠. 뭐 이와 같이 찬성하는 입장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볼 텐데 결국 뭐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결국 안락사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논거 쪽으로만 본다면 전면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겠지만 또 반대하는 논거로만 보면 또 전면적으로 금지가 돼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을 달아서 제한적으로만 이제 허용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개념에서도 봤듯이 기본적으로 그 질병 자체가 불치, 그러니까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제 여기 고통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체적인 고통만을 고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점도 거의 이제 죽음이 임박한 이제 곧 죽게 될 그런 사람들의 한정에서만 이제 시행이 돼야 된다. 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가 제일 일단 중요하겠죠.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반드시 안락사의 시술은 의사가 해야 되고 그 방법도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뭐 약물을 투여라든지 이런 방법이지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방법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엄격한 조건을 이제 두고 일반적으로 안락사가 이제 허용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판례에서 이게 이제 김할머니 사건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대법원에서도 스스로 이제 잘한 판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또 우리가 다룰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없어요. 법이 안락사에 관한 이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런 이제 기준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전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법원이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이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는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죽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사망의 단계, 죽음의 단계에 진입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 대법원은 사람이 죽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 이제 멎었다. 더 이상 이제 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 순간을 말하죠, 보통. 더 이상 숨 쉬지 않고 이 심폐 기능이 정지했다라고 하는 어떤 순간적인 개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인데 이 대법원이 이해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시작되는 시점과 죽음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기 시작한 사람은 조금 죽음의 시점을 당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죽음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는 죽음은 어떤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제 과정, 어떤 시간적인 이 진행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대법원은 죽음이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다라고 봐서 이 시작점과 끝나는 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미 죽음이 시작된 사람은 조금 일찍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대법원은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 말고도 추정적인 의사를 가지고서도 본인의 의사를 이제 의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김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김할머니가 죽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평소의 언행을 가지고 추정을 했다는 거죠. 평소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V에서 이런 안락사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환자들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 저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하지 말고 그냥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과거에 언젠가 한번 그런 발언을 했다라든지 평소에 어떤 이런 깔끔한 성격을 보여줬다는 거죠. 단정한 성격. 그래서 제가 이 판례를 얘기할 때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너무 깔끔하고 단정하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나의 죽음을 결정할 때 그 성격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쟤는 평소에 간정하고 깔끔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죽을 거라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평소에 이렇게 털털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털털하고 좀 이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약속도 좀 안 지키고 살아야 쟤는 저런 상황에서도 죽을 거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 너무 이렇게 시간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타인이 나의 죽음의 시점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명시적인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추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최초로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일종의 이제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은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음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이미 죽음이 시작된 사람의 이 죽음이 끝나는 시점을 앞당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법원의 판례만 본다면 사실은 이거는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죽은 사람의 이 죽음의 끝나는 시점만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되려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내가 죽음에 대해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상황을 본 이 상황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을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단지 죽음의 끝나는 시점을 앞당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 사실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이제 문제 삼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상식적으로 죽음의 시점을 어느 한 시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사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이제 결정을 내렸죠.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려서 우리 사법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락사를 매우 제한적이지만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미 죽어가기 시작한 사람의 경우에는 죽음의 시점을 조금 앞당겨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뒤로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과연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죽음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몇 시간 안에 죽는 것을 죽음이 시작됐다라고 봐야지. 지금 죽음이 시작됐는데 막 1년 뒤에 2년 뒤에 죽는 걸 가지고 죽음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딱 봐서 얼굴 봐서 얘는 죽음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판단하면 죽여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결국 죽음을 과정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건 안락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의 시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아가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사법부는 어쨌든 죽음을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좀 우회해 간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자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안락사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느냐, 죽음의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조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안락사처럼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부정적 평가가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칫 또 아까 이
미끄러운 경사길 이런 그 논거에 따르면 안락사를 이제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런 이제 안락사의 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자살,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물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이 안락사 내지는 이 자살에 관한 논의가 자칫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안락사 논의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 시점과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안락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인간에게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환자의 치료비 부담, 과연 본인과 가족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안락사의 개념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흔히 이제 떠오르는 것은 이제 케보키언 박사라고, 그 사람은 이제 아예 동영상에 그 안락사를 시술하는 장면을 이제 동영상에 공개해서 이제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이제 관점인데, 이 케보키언 박사가 시술한 것은 이제 적극적 안락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약물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죽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적극적으로 죽는 행위 자체를 본인이 하지 않고 이제 의사가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이 안락사 시술 장치를 만들어 놓고 결국 적극적인 안락사인데 단지 이제 그 약물이 투입되는 과정에 본인이 이제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자살인데 단지 의사는 그와 같은 장치와 시설을 마련해 준 일종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죠. 의사 조력 자살. 그래서 안락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넓게 안락사를 볼 때는 흔히 이제 이 케보키언 박사가 시술한 그와 같은 방식도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죽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 이런 논의도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는데 결국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논거들이 있죠. 논거들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결국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떤 입장인가요? 결국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란 또는 생명이란 어떤 천부적인 것,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이란 아직 뭐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또 불치에 또 질병에 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삶을 또 더 진지하게 살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주제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살의 문제 아까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그 시민단체의 그 대표 되시는 분도 뭐 공개적으로 자살을 예고하고 뭐 자살을 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계학과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예, 정치외교학과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안락사의 아까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자살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도 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이크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좀 붕 뜬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존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동물적인 본능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데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는 그런 최소한의 동물적인 본능조차도 거스를 만큼의 판단을 개인이 내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살을 결심에 이르게까지 한 요인들을 이제 삶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다른 요인들이 있으면 그것의 해결을 같이 도모하는 건 맞지만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이제 스스로 죽을 권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안락사도 이제 이런저런 요건들이 만족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우리 남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정치외교학과 김영지입니다. 저는 안락사가 처벌받지 않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생명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는 안락사를 원하지 않는 환자를 허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생명을 뺏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환자가 원해서 하는 자기결정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환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환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경제적 그 부모 부모나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죽을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만약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면 환자가 생명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락사가 일단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우리 남학생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저는 인문학부의 정현직입니다.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도 사실 자유라는 가치인데, 저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매매 같은 것들도 사실 장기매매가 누구나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장기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장기매매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자유라는 가치가 물론 중요하고 존엄하지만 이걸 가지고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도 사실 안락사를 시키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것에는 사실 반대를 하고요. 저는 안락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죽음에 가까운 정상적인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나중에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약간 일관성은 없어지네요. 그러면. 네. 사실 안락사에는 저도 찬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해도 죽음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뒤에 여학생이 손을 높이 들었네요. 저는 국제학부 유채연입니다. 네. 저는 먼저 아까 학우분들이 여러분 이제 생명권에 대한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가치적 문제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를 논하기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가치의 우월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이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성인들보다 소아들이 먼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 할 그런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성인의 경우에는 소아에게 먼저 그렇게 그 순서를 양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생명권이 정말 절대적이고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가치라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 앞에 학우분께서 그 그러니까 그 안락사를 하도록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제3자가 정말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만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환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정말 자살을 원하지 않는 환자라면 그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갖춰서 결국에 안락사를 선택을 한 건데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명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다.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락사를 무조건 찬성을 한다기보다는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악용 가능성이 없게 남용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여학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일단 그쪽 블록에 그 남학생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저는 환경생태공학부의 신예원이고요.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고 싶은데요. 환자의 측면과 그리고 좀 전 사회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환자의 측면에서는 저는 우선 생명권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그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인의 요소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의 의지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요즘 사회가 이제 생명을 약간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약간 회의주의와 우울증과 이렇게 허무주의가 이렇게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이런 안락사의 예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회의에 빠지고 허무에 빠졌을 때 또 자기 삶도 이제 굉장히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더해졌을 때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회를 이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안락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는 자기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이런 안락사를 소극적 안락사라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예, 저는 안락사는. 이렇게 허용한 행위는 사회를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몰고 나가는 저는 미끄러운 경살길 같은 일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쪽 블록에 한번 와보죠. 이쪽 블록에. 예, 이쪽 블록에. 우리 여학생부터 가볼까요? 여기 앞에 여학생. 예.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생명과학부 김지원입니다. 네. 저는 안락사를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만 안락사를 전반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부터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인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스스로도 버릴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박탈당할 수 없는 그런 인alienable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권인데 생명권은 그래서 인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이 어떤 특징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보면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또 존엄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형태에서는 생명권보다 개인의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코마라든가 아니면은 그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더 이상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든가 그렇게 매우
제한적인 형태에서만 안락사를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권보다 소중한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은 생명권보다 소중할 수 있다. 우리 이쪽 블록에 우리 이쪽 블록에 저기 남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그 뒤에 뒤쪽으로. 네. 네, 거기 뒤돌아보는 남학생. 네. 인문학부 안효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 결정은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생명이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 생각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오로지 권한이 자기한테만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부모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솔직히 자기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 네,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고 치면은 무조건 자기한테 100%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한테도 일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다. 네. 죽음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안락사를 물론 허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협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살이랑 솔직히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 솔직히 자살은 다 말리잖아요. 누가 자살하겠다 그러면. 근데 안락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말리지 않는 이유가 일단 고통스럽고 일단 자기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한테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물론 그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락사를 결정할 때는 가족의 동의,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으로. 네, 일단 이쪽 블록만 한번 가볼까요? 예, 저는 철학가 엄준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하구분처럼, 그러니까 그 자살이랑 이렇게 비교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뭐 형법에서 자살을 금지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 맞죠, 교수님? 자살은 처벌하지 않죠. 처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살이라는 것도 예컨대 안락사라는 거를 너무 이제 그 생명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고 자살 시도한 사람을 갖다 뭐 예컨대 감옥에 넣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포기가 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뭐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본인의 권리로서 더 귀속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달리 보면은 네.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이제 자유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네, 네. 자유의 원리에 따르면 그 자유론에서 미리 얘기한 거에 따르면 뭐 자유라는 것이 제한될 때는 항상 남에게 해를 끼칠 때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정적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안락사라는 거는 예컨대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기 보다시피 남들에게 큰 피해보다는 오히려 뭐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통이라는 것도 자기가 자기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구제 방법이잖아요. 안락사.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컨대 부모가 원하면은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명권에 대해서 일단은 그 자신한테 가장 강하게 기속된다고 보는 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네, 네. 저는 법학과 염규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는 소리 나는 마이크가 아니고 지금 녹음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크게 가까이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면 녹음이 다 되는 겁니다. 저 법학과 염규준이라고 하고요. 말을 좀 크게 앞에 들립니다. 일단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데,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일단 태어난 이상 생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유론적으로 봤을 때 가질 자유가 있으면 버릴 자유가 있는 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아까 어떤 뒷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그런 논거는
일단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런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게 합당한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고요. 저는 일단 그런 의미에서는 안락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아까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이제 추정적 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대한 포기라는 관점을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의료계약 제가 법학가다 보니까 의료계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환자 측에서 원하는 건 의료계약의 해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의료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의대생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치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의료 행위는 신체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보면 일단 침해는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환자의 의사에 의하게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약은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게 가족과 의사가 계약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이 계약하는 그게 의료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계약의 해지, 그러니까 계약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전적으로 환자의 의사에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의사가 없는 한, 그러니까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이미 주어져 있지 않는 한, 일단 가족의 그런 의사에 의해서 추정적 의사가 반드시 가족의 의사인 건 아니지만 그 증언이 가족 측에서 대부분 나온다는 점, 그리고 가족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그런 추정적 의사에 의해서만으로 안락사가 인정되기는 약간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잠깐 보충을 하면 그 의료 계약인 건 맞는데 의료 계약인 건 맞죠.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본인과 이제 병원 간의 이제 계약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런 법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쨌든 생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의료 계약 체결이나 해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또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 생명보호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또 의료 계약으로만 보기에는 또 이제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의사에게는 또 그런 치료에 관한 계약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생명을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또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 계약으로만 가기에는 또 문제는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조금 더 이야기를 가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자기 생명에 관하여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권리가 아예 없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안락사의 논의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런 권리가 없다. 인간에게는 없다. 아니면 뭐 적어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 심지어는 이제 국가의 동의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안락사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이제 진전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명 내지는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이제 그 다음 논의로 우리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결국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결국 소극적 안락사가 흔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이제 이 대법원 사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대부분은 결국 이제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약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결국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결국 그런 이제 의료 장치, 그런 약물들을 투여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소극적 안락사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연명 치료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과연 이제 그것을 중단하는 것, 중단함으로써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그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해서 주된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바로 이제 이런 연명 치료, 금방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의료 행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비용이에요. 결국 비용. 근데 그 비용을 결국은 이제 본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이 그 비용을 이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의료보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커버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가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이건 일종의 이제 사회적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존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결국 생명이고, 그 생명의 가치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 사회적 가치란 말이죠. 결국 그런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아까 말하면 이제 의사에게도 그런 생명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또 뭐 국가에 대해서도 생명 보호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유지해 가는데, 사실은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에 있어서 특히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과연 이런 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료적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는 시스템 하에서 과연 그렇게 생명 유지 의무를 개인과 가족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 의료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물론 이제 의료보험 시스템을 그럼 바꿔서 그러면 생명 유지를 의무로 부과하려면 그 비용을 다 결국 국가가 부담한다는, 우리 모두가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이죠. 세금으로 부담을 해서 생명 유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우리 모두가 부담할 게 아니라면 개인과 가족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의료 비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저쪽 블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 블록. 네, 우리 여학생이 먼저 손 드는데. 맞은 생명 가치랑 이제 인간 존엄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저 정치외교학과 이송현이고요. 네. 생명 가치랑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둘 다 가치적 측면이니까 이제 경제적 측면이라는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 불치에 걸린 환자는 과학 기술이랑 의료 기술이라는 그런 발전이 없었다면 어차피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죽어갔을 그런 환자인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연에 어긋나게 생명을 임의로 연장시키는 것은 이게 만약에 국가의 지원이 허락된다면 엄청난 가족에겐 축복이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과학에 의한 어떤 일가족의 피해일 뿐이죠. 그런 경제적 비용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러므로 불치병에 대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해 준다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런 경제적 비용을 다 보상해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므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 시대의 시점에서 안락사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쪽으로 가볼까요? 그 블록은 없으니까 그 옆에 가볼까요? 네. 건축학과 이상근입니다. 되게 저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싶진 않고요. 생명에 대해서 아까 가치를 매기셨는데 가치를 매길 만한 매개체가 생명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자기가 원하지 않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자기의 소유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일부를 동의하거든요.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로봇을 받고 싶었는데 곰돌이 인형이 왔다고, 그러니까 곰돌이 인형이 제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거는 진짜 다른 사람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문제고, 또 한 번에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비용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 의료 비용이. 근데도 그 생명의 어떤 그 가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본인에게 그 부담, 막 몇 억씩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그런 식으로 가치를 매겨질 수 없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국가나 우리가 다른 사회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 많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케이. 도저히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앞에 우리 남학생 한번 가볼까요? 정경학부 오남균입니다. 저는 일단 아프다는 것이 가족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우잖아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의적 책임에 의한 논의는 배제하고 일단 자기와 타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 가족도 타인입니다. 자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러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타인의 그런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사회가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락사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는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사회가 자살에 대한 방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해서 적절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면 그 안락사를 하지 않는 그런 비용들은 사회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으로는 보험같이 일종의 사회보험을 만들어서 그 개인에게 일정 정도의 기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도 결국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언제 다칠지 모른다는 관점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동의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동의할까요? 네,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 뒤에 있는 우리 남학생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 경제학과 이길종입니다. 애초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명권은 결국은 다수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의된 하나의 사항일 뿐인데 이게 누군가 막 부여한 애초에 막 절대적으로 정해진 권리가 아닌 이상에는 결국엔 이거를 정했던 것과 같이 그 각자의 자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것은 다른 타인의 생각에 구애받지 않고 결국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에 찬성하긴 하지만 이것이 또 무조건적으로 찬성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고 그냥 안락사가 하나의 합법적인 자살의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합당하지 이것을 아예 금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아까 질문을 분명히 했죠. 네, 의료 비용이었는데 자꾸 딴 얘기하면 이제 가서 한 대 저 박습니다. 이쪽 불로 가면 아버지 이쪽 불로 가보죠. 이쪽에 아까 저쪽에 했으니까 이쪽에 한번 우리 남학생 한번 시켜볼까요? 네, 의료 비용과 관련해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지구환경과학과의 강다인이라고 합니다. 불치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가족에게만 지운다는 것은 그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정신적 고통이나 그런 거 가족들에게 줄 수도 있고 또한 물질적으로 좀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이러한 현재까지 밝혀진 몇 가지 불치병이나 앞으로 밝혀질 그 병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사회적 공헌을 하고 그 사회적 공헌은 분명히 국가적 공헌으로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든 적든 차이가 있게 사회적 공헌을 했고 늙고 병들었을 때나 불치병이 걸린 상태가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물론 뭐 보험이나 뭐 다른 여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국가적으로 제고되어야 될 같은 이야기네요. 거라고. 같은 얘기. 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같은 얘기입니까? 좀 다른 얘기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법학과 최원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 사회가 이 안락사의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모순적이고 반 논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부분 반대하고 그 안락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처벌하는 행위가 지금 대세인데, 예를 들어 우리 그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사건에서도 환자가 내세 상태로 왔을 때 가족이 더 이상 이 가족이 내세 상태인 상태로 계속 연명 치료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치료를 거부해달라고 자기는 그냥 입원을 못하겠다고 데려갔고, 병원에서도 그걸 만류하다가 그대로 그 가족의 뜻대로 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명히 그 가족을 살인죄로 처벌하고 그걸 도와준 의사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락사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능력이 없다 해서 사회가 그 사람들을 그래도 생명권은 존중해줘야 되겠다는 처벌을 한다면 그 개인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의무만 지우는 거기 때문에 사회가 어떠한 지원이나 그런 것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만 한다는 건 되게 반론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만약에 안락사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권리도 개인에게 부과해주지 못할 거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생명권이나 이런 병원 부담 얘기 나왔을 때 아까 말했지만 그래도 뭐 생명의 가치는 재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경제적으로 매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무슨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도 아니고 지금 현재 21세기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런 사회 경제학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해야지 이상적인 논의 뜬구름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락사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라면 분명히 사회 경제적으로 그에 맞게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방안도 경제적 부담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좀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 결정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뭐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서 이제 하면 굉장히 이제 엄청난 또 강요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어떤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암암리에 결국은 이제 시행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극적 안락사를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죠. 소극적 안락사. 그러니까 엄격한 조건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인데 이 논의를 이제 조금 확장시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식물인간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생명의 연장 치료나 장치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안락사하는 거라면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이제 케보키언 박사에서 보듯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있는 논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불치의 질병이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불치의 질병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그리고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이제 환자들의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간 논의로서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불치의 질병이든 아니든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인데 그리고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혼자서는 죽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죽음을 도와줄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살은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 도와주는 행위는 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현행법에는 위반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입법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가능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는 환자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뭐 특히 이제 여기 의대생들도 있지만은 의사의 입장에서 뭐 그 인도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엄청난 고통에 놓여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번 이쪽에 한번. 남학생. 예, 방사선학과 조세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불치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의사 입장에서도 남의 생명을 자신이 직접적 안락사나 간접적 안락사로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의사의 직업에 대한 고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또 의사 입장에서 이런 불치병이나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의사로서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환자의 고통으로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살을 이렇게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행위가 아닌 오히려 진정한 생명권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도 의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나 이러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판단은 오직 의사 정도가 되는 의학적 지식으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소극적 안락사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 안락사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말한 논의는 이제 이쪽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남학생. 네. 식품성 경제학과 정재욱입니다. 저도 이제 그 의사가 환자의 생명권을 이제 생각해서 이제 환자에게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아버지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 2년 전에 이런 상태에 있으셨는데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의식도 없으시다 보니까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코로 호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위까지 호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음식물을 투입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제 의식도 없는 분이 그 이제 팔다리가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호스를 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팔다리를 전부 다 병상에 이제 침상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이제 그 와중에 온몸이 다 이제 침대에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정말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그 환자에게 이제 그 적극적인 안락사라도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적인 문제 잠깐 나왔었는데 그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찾아본 사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의 딸이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됐는데 그 딸의 생명 유지장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이 이혼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엄청나게 빚을 안는 상태에서 잔뜩 술을 먹고 취해서 들어와서 그 딸의 생명 유지장치를 끕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딸도 죽고 아빠는 처벌을 받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이제 안락사에 있어서는 정말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락사 말고도 돈을 쓸 때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소녀 가정이라든지 정말 치료를 받으면 이제 살 수 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또 지금 쓸 돈이 부족한데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을 위해서 돈을 국가가 보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우리 지금 마지막 친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EKU에 여러분들 글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포털에 들어가서 EKU에 우리 수업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매주 아마 한 우리 강의한 날로부터 한 이틀 정도인데 너무 짰나요 그게? 짧지 않죠? 네, 바로바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일단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안락사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실 아직 논쟁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논쟁이 다 끝난 건 아닌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아주 예외적으로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판례로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입법으로 마련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이 되어야 되느냐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그럼 EKU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